안녕하세요. 밤동화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도둑을 잡은 아이. 어느 산골에서 생긴 일이랍니다. 어른들은 모두 밖으로 일을 하러 나가고 집에는 7살 먹은 어린 아들만 남아 있었어요. 집에는 커다란 소가 한 마리 있었답니다. 지나가던 소도둑이 이 소를 보고는 군침을 흘렸지요. 소도둑은 숨어서 가만히 집안의 동정을 살펴보았더니 마침 집에 어른들은 없고 어린아이만 있는 것이었어요. 좋은 기회로군. 소도둑은 아무 거리낌 없이 외양간으로 가 소를 끌고 나왔어요. 이것을 본 아들이 말하였지요. 여보세요. 그 소를 가져가려면 먼저 내 말을 들어보세요. 아이의 말에 소도둑이 멈칫하였어요. 그래? 무슨 말인지 해보거라. 아이가 천연덕스럽게 말하였어요. 우리 아버지도 소 도둑이에요. 그 소도 우리 아버지가 훔쳐온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좋은 재주가 있어서 훔친 소를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바꿔서 팔아먹어요. 그래서 한 번도 잡히지 않았거든요. 소도둑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너의 아버지는 무슨 재주가 있느냐? 아이가 뽐내듯 말하였지요. 우리 아버지는 소뿔을 구부려 놓기도 하고 까만 소를 노란 소로 만들기도 하고 노란 소는 까만 소로 만들기도 해요. 우리 아버지에게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줄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던 소도둑은 듣고 보니 참으로 묘한 재주였어요. 자기도 배워서 써먹고 싶었지요. 소도둑은 가지 않고 아이의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 뒤에 아이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버지, 저 사람이 우리 소를 훔쳐가려고 했어요. 소도둑이에요. 멍청한 소도둑은 어린아이의 꾀에 넘어가 잡히고 말았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소도둑을 묶어서 관가에 넘겼답니다. 심술 많은 머슴 귀신. 조선시대에 신막점이라는 사람이 한양에 살았는데 어느 날 소공동으로 이사를 하였어요. 신막점은 가죽신 만드는 일을 하는 갑밭이었지요. 그는 소공동에 큰 집 한 채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살려고 식구들을 데리고 이사를 한 것이지요. 이 집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별일 없겠지? 하도 오래된 집이다 보니 그런 소문이 도는 거겠지 뭐. 신막점은 꺼림칙했지만 곧 그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부지런히 이삿짐을 날랐답니다. 마당에 부려놓은 짐을 집 안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였어요. 주인어른! 어디선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누가 찾아왔나? 신막점은 대문 밖을 내다보았어요. 하지만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거참 이상하네. 누가 나를 불렀지? 신막점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마당에 서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또다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주인어른, 여기에요, 여기. 바로 당신 곁에 있어요. 순간 신막점은 오싹 소름이 끼쳤어요. 이 집에 귀신이 나온다더니 귀신이로구나. 잔뜩 겁에 질린 그는 달아나려고 하였어요. 하지만 발이 땅에 붙어 꼼짝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때 또 귀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겁먹을 것 없어요.
나는 오랜 옛날부터 이 집에 붙어 사는 귀신입니다. 이제 당신과 한 가족이 되었으니 집안일을 좀 거들어 줄까요? 그래, 마음대로 하거라. 신막점이 승낙하자 귀신은 일을 시작하였어요. 마당에 흩어져 있는 살림살이를 순식간에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었지요. 다 했어요. 오랜만에 일을 좀 했더니 배가 고프네. 주인어른, 저녁밥이나 차려줘요. 그래, 상은 어디다 차려줄까? 마당에 그냥 차려놓아요.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신막점은 아내에게 저녁상을 차리게 하여 마당에 놓았답니다. 그랬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밥과 국과 반찬을 개눈 감추듯이 먹어치웠어요. 밥그릇이며 국그릇, 반찬 그릇이 깨끗이 비워 있었던 것이지요. 잘 먹었다. 나도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도 꼬박꼬박 식사를 차려줘요. 알겠죠? 그래, 그러마. 밥값은 할 테니 걱정 말아요. 나를 머슴이라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시키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날부터 귀신은 한 식구가 되었어요. 귀신은 신막점의 집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머슴일을 열심히 하였답니다. 그런데 신막점의 아내는 귀신을 위해 하루 3번 상을 차리는 것이 몹시 귀찮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신막점에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여보,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요? 귀신 시중 드느라고 꼼짝을 못하겠어요. 귀신도 우리 식구가 되었는데 어쩌겠나. 꼭 참고 같이 살아야지. 싫어요. 귀신 시집살이를 하느니 차라리 내가 이 집에서 나가겠어요. 아내는 귀신과 같이 살 수 없다며 귀신을 집에서 쫓아내자고 하였어요. 귀신이 우리 집에 있는 것은 밥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귀신에게 밥을 주지 말자고요. 그러면 배가 고파서 다른 집으로 갈걸요. 오호라, 그거 좋은 생각이구먼. 신막점은 이튿날부터 귀신에게 밥을 주지 않았답니다. 귀신을 위해 따로 상을 차리지 않고 자기네 식구들끼리만 밥을 먹었어요. 그러자 귀신은 심술을 부리기 시작하였지요. 이것들이 나를 굶겨? 어디 두고 보자. 앙심을 품은 귀신은 밥솥에 거름을 붓고 쌀 독에 돌을 넣었어요. 또한 바윗돌로 장독을 깨었지요. 귀신의 행패를 견디다 못한 아내가 남편에게 하소연하였어요. 우리 이사가요.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그럽시다. 더 이상 귀신에게 시달리며 살 수는 없으니까. 귀신은 두 사람이 하는 말을 엿들었어요. 뭐라고? 나를 버려두고 이사를 가겠다고요? 안 되지요. 주인 어른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나도 가겠어요. 신막점 부부는 할 말을 잃었답니다. 귀신도 따라오겠다고 하니 이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요. 귀신아,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얼굴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우리 속을 썩이기만 하는구나. 신막점이 푸념조로 말하자 귀신이 낄낄거렸어요. 나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에요. 내 얼굴이 궁금하다면 벽에다 얼굴을 그려서 보여주지요. 다음날 귀신은 약속을 지켰답니다. 집에 있는 모든 벽에 흉측한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았던 것이에요. 신막점 부부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 눈뜨고 볼 수가 없었지요. 잘 보았다. 그러니 어서 그림을 지우렴.
신막점이 중얼거리자 귀신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림을 깨끗이 지웠답니다. 아이고, 정말 끔찍하구나. 저런 흉측한 귀신과 한 집에서 살다니. 신막점은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웠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귀신을 없앨 방법을 찾아보자. 이튿날 신막점은 용하기로 소문난 무당을 찾아갔어요. 귀신을 없앴으면 하는데요. 신막점은 무당에게 자기 집에 붙어 사는 귀신에 대해 자세히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무당이 말하였지요. 귀신을 죽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박쥐를 끓인 물로 밥을 지어 먹이면 귀신은 그 자리에서 죽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신막점은 무당이 가르쳐준 대로 박쥐를 잡아서 물을 끓였어요. 그리고 그 물로 밥을 지었지요. 그때 마침 귀신은 밖으로 놀러 나가 집에 없었답니다. 저녁 때가 되자 귀신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인어른, 배가 고파요. 빨리 밥을 줘요. 알았다. 잠시만 기다려라. 신막점의 아내는 얼른 밥상을 차려 마당에 놓았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귀신은 배가 고파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잠시 뒤 귀신이 비명을 질렀지요. 아니, 이게 뭐야? 나 죽는다. 주인어른, 너무해요.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귀신은 신막점을 원망하며 그 자리에서 죽었답니다. 그 뒤부터 신막점의 소공동 집에는 귀신의 목소리가 말끔히 사라졌답니다. 비둘기가 찾은 효자. 두 형제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몸 약한 어머니는 병으로 몸져 누워 있었답니다. 형제는 약이란 약을 여러 가지로 다 써봤지만 어머니의 병은 도무지 낫지 않았어요. 이 병에는 삼신산의 불로초를 먹어야 한다네. 다른 약은 소용없어.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왔더니 의원은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지요. 형, 내가 가서 불로초를 구해올게. 아우는 산 넘고 물 넘고 바다 건너 삼신산을 찾아갔어요. 온갖 고생을 다해서 아우는 겨우 불로초를 구할 수가 있었답니다. 아우는 불로초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우가 불로초를 구했다는 소문을 들은 형은 마중을 나왔지요. 형은 아우가 캐온 불로초를 받아들더니 갑자기 아우의 눈을 화살로 찔러 장님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런 다음 아우가 탄 배를 바다 멀리 떠내려가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불로초를 구해왔어요. 어서 이 약을 드세요. 형은 자기가 불로초를 캐왔다고 하며 어머니에게 드려 병을 낫게 하였어요. 이웃 사람들은 형을 효자라고 칭찬하였지요. 이 소식은 임금님한테까지 전해져 임금님은 형에게 큰 상을 내렸어요. 한편 아우의 배는 정처 없이 떠내려갔지요. 그러다 어떤 섬에 닿게 되었어요. 섬으로 올라간 아우는 서럽게 울었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안 보이는 아우는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어서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갔어요. 섬에는 대나무 밭이 있었답니다. 아우는 대나무를 하나 베어 퉁소를 만들어 불었어요. 그 섬을 지나던 뱃사람들은 아우가 부는 아름다운 퉁소 소리를 한참이나 넋을 잃고 듣다 가곤 하였지요. 아우가 퉁소를 잘 분다는 소문은 널리 퍼져 임금님이 사는 대궐에까지 전해졌지요.
대궐의 공주는 아우의 퉁소 소리가 듣고 싶어 그를 대궐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공주는 아우를 곁에다 두고 매일 퉁소를 불게 하였답니다. 불로초를 먹고 병이 나은 어머니는 작은 아들 생각이 간절하였지요. 작은 아들이 기르던 비둘기가 주인을 잃고 쓸쓸히 있자 혼잣말로 말하였어요. 그래, 너는 네 주인이 어디 있는지 알겠구나. 내 편지 한 장 써줄 테니 가서 전해주려무나. 어머니는 편지를 써서 비둘기 다리에다 묶었답니다. 비둘기는 곧장 아우가 있는 대궐로 날아와서 울었어요. 비둘기의 울음소리를 들은 아우는 공주에게 부탁하였지요. 공주님, 저 소리는 내가 기르던 비둘기 소리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 비둘기가 왔는지 한번 봐주세요. 공주가 비둘기 앞에 가서 보니 다리에 편지가 매어 있었어요. 공주는 그 편지를 풀어들고 아우에게 가서 말하였지요. 비둘기 다리에 편지가 한 장 매어 있어요. 아우는 귀가 솔깃하였어요. 무슨 편지인지 한번 읽어주세요. 공주가 읽어주는 편지 사연을 들어보니 어머니 편지가 분명하였어요. 아우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벌떡 일어섰답니다. 어디 나 좀 봅시다. 아우는 편지를 빼앗아 보려고 하다가 그만 눈이 번쩍 떠졌지요. 이 형제의 사정을 임금님이 알게 되었어요. 임금님은 나쁜 형의 못된 짓을 크게 벌하였지요. 그리고 아우를 공주와 결혼시켰어요. 그 뒤 아우는 어머니도 모시고 와 효도하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살기 좋은 나라. 욕심 많은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나무를 하는데 갑자기 토끼가 눈에 띄었답니다. 저 토끼부터 잡아야겠다. 나무꾼은 도끼를 팽개치고 토끼를 잡으려고 쫓아갔어요. 한참 토끼를 쫓다 보니 눈앞에 노루가 보였답니다. 나무꾼은 욕심이 생겼어요. 조그만 토끼보다는 노루를 잡는 것이 낫겠지. 나무꾼은 기운이 다 빠진 토끼를 버려두고 이번에는 노루를 쫓아갔지요. 한참 노루를 쫓다 보니 동굴이 나왔어요. 노루는 동굴로 뛰어 들어갔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갔더니 어두운 데다가 길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분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노루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지요. 나무꾼은 손으로 더듬으며 동굴 속으로 한참 들어갔어요. 갑자기 환한 빛이 나오더니 예쁜 꽃들이 만발한 이상한 세계가 나타났답니다. 그때 머리가 새하얀 노인이 나무꾼에게 다가왔어요. 어디서 오신 분이요? 나무꾼은 눈이 부신 듯 눈을 껌뻑거리다가 겨우 말하였어요. 저는 인간 세계에서 온 사람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노인은 나무꾼을 데리고 갔어요. 보시오, 이곳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온갖 곡식과 과일이 풍성하고 나쁜 일이라고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곳이요. 노인은 이야기를 하면서 나무꾼을 어느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집에서는 한창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지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군요. 나무꾼은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고 하는 말이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이곳은 매일 이런 잔치가 계속된다오. 그 말에 나무꾼이 침을 꿀꺽 삼켰어요. 부러웠던 것이지요. 우리 식구도 이곳에 와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나무꾼의 말에 노인이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글쎄요. 이곳에서 나가는 것은 자유지만 다시 들어오는 것은 나도 잘 모르겠소. 인간 세계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사람 가운데에 다시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나무꾼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무릎을 쳤답니다. 제게 콩 3말만 주십시오. 노인은 영문을 몰랐지만 콩 3마리를 주었어요. 나무꾼은 노인에게서 받은 콩을 뿌리면서 그곳을 나왔답니다. 그리고는 얼른 집으로 돌아와서 집도 팔고 논밭도 팔고 세간살이를 몽땅 팔아치웠어요. 나무꾼에겐 제법 많은 돈이 생겼지요. 그 돈을 갖고 며칠 동안 펑펑 쓰며 지내다가 식구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산에는 나무꾼이 뿌려놓은 콩이 있었기 때문에 길을 못 찾을 걱정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아니, 콩이 어디로 갔지? 한참 가다 보니 나무꾼이 뿌려놓은 콩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무꾼이 뿌려놓은 콩을 새들이 모두 쪼아 먹은 것이지요. 결국 나무꾼은 그 살기 좋은 나라에 갈 수 없었고 세간살이를 다 팔아 흥청망청 썼기 때문에 거지가 되고 말았답니다. 방이의 금방망이.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방이라는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방이에게는 욕심 많고 마음씨 고약한 동생이 있었지요. 동생은 형과는 달리 아주 부자였지만 가난한 형을 도와주지는 않았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방이를 찾아왔어요. 방이 이 사람, 내가 땅을 조금 줄 터이니 거기에 조를 심고 누에도 쳐서 옷을 해입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방이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개를 조아렸어요. 막상 농사를 지으려니 방이에게는 씨앗 한 톨도 없었답니다. 방이는 하는 수 없이 동생을 찾아갔어요. 얘야, 내게 씨앗을 좀 줄 수 있겠니? 누에알도 좀 주면 좋겠구나. 아니, 심을 땅도 없는데 씨앗은 있어서 뭐 해요? 동생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았어요. 고마우신 분이 내게 땅을 주었단다.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동생은 방이에게 곡식의 씨와 누에알을 가마솥에 쪄서 주었어요. 그러나 방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들과 땅을 파고 씨앗을 뿌렸답니다. 며칠이 지나자 누에알에서는 한 마리의 누에가 알을 까고 나왔어요. 누에는 뽕잎을 갉아먹으며 쑥쑥 자랐지요. 하루가 지나자 강아지만큼 커지고 사흘이 지나자 돼지만큼 커지고 열흘이 지나자 황소만큼 커졌어요. 아이고, 누에가 이렇게 쑥쑥 크니 뽕잎도 많이 먹는구나. 식구들은 하루 종일 뽕잎을 따다 주어야 하였어요. 이 집에 신기한 누에가 있다면서요? 마을 사람들은 황소만한 누에를 보러 왔어요. 그렇게 큰 누에가 생길 리가 없는데. 방인의 누에 소식을 들은 동생은 머리를 갸우뚱거렸지요. 내가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동생은 서둘러 방이를 찾아왔어요. 아니, 이럴 수가? 황소만한 누에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를 그냥 놔둘 수는 없지. 동생은 커다란 누에를 보자 심통이 났답니다. 동생은 몰래 누에를 죽이고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답니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누에들이 방인의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누에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를 뒤덮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누에를 지켜보며 눈이 동그래졌어요. 방이 내에 있던 누에가 누에의 왕이었던 모양이군. 수염이 길게 자란 할아버지가 말하였어요. 발 디딜 데가 없군 그래. 얼른 누에를 쳐야겠어. 방이와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누에를 쳤답니다. 고치가 산더미처럼 쌓였지요. 자, 이걸 가지고 옷을 지어 입으세요. 하얀 누에 고치를 받은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였답니다. 이번에는 조 밭으로 가보았어요. 어쩐 일로 씨앗을 많이 뿌렸는데 한 포기만 났을까? 조 한 포기가 밭 가운데에 우뚝 서 있었지요. 알 수 없지. 이거라도 열심히 키워야지. 방이는 김도 매주고 거름도 주면서 정성껏 키웠답니다. 어느덧 조는 나무처럼 크게 자라 이삭이 맺혔어요. 하루는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조 이삭을 꺾어 물고 달아났지요. 새야, 조 이삭을 놓고 가거라. 어서 놓고 가거라. 방이는 새를 쫓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새는 이삭을 물고 바위 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큰일 났군. 땅바닥에 주저앉은 방이는 한숨을 쉬었답니다. 이미 하늘엔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방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붉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떠들며 장난을 치고 있었지요. 저런 옷차림을 한 애들은 처음 보는걸. 방이가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너희들 뭐가 먹고 싶니? 아이들은 놀이를 멈추었지요. 나는 송편이 먹고 싶은데. 그러자 물어본 아이가 품 속에서 금방망이를 꺼내 바윗돌에 두드렸지요. 송편아, 송편아, 맛있는 송편아, 어서 나오너라. 말이 끝나자 아이들 앞에 있던 솥에서 송편이 나왔답니다. 난 찰떡이 먹고 싶은데. 이번에는 금방망이를 바윗돌에 두드리며 찰떡아, 찰떡아, 동글동글 찰떡아, 어서 나오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찰떡이 나왔어요. 그렇게 아이들은 신나게 놀다가 방망이를 돌 틈에 끼워 놓고는 사라졌지요. 신기한 방망이로구나. 저것만 있으면 내 소원도 이룰 수 있겠지. 방이는 금방망이를 꺼내 집으로 돌아왔어요. 금방망이야, 밥을 하게 쌀이 나오너라. 금방망이를 두드리자 쌀이 나왔어요. 나오라고 하면 뭐든지 다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였지요. 이 소식을 들은 동생은 화가 났답니다. 괜히 누에알과 씨앗을 쪄서 주었어. 동생은 골똘히 생각하더니 형에게 달려왔어요. 형님, 내게 누에알과 씨앗을 가마솥에 쪄서 갖다 주시오. 그건 뭐 하려고 그러느냐? 나도 누에를 치고 조농사를 지으려고 그러오. 형은 하는 수 없이 누에알과 씨앗을 쪄서 동생에게 주었답니다. 형이 가져다 준 누에를 키우고 씨앗을 심었지요. 동생이 심은 조 밭에는 딱 한 포기의 조만 자라 있었어요. 조 한 포기가 자랐구나. 새가 날아와야 할 텐데. 새를 기다리던 동생의 눈은 쑥 들어갔지요. 어느 날 새가 날아와 조이삭을 물고 달아났어요. 옳거니 어서 날아가거라. 어서. 동생은 새를 쫓아 산속으로 들어가 두리번 두리번 거렸답니다.
이놈이 우리 금방망이를 훔쳐간 놈이로구나. 도깨비들은 동생을 보자마자 양쪽 팔을 꼭 붙잡았어요. 네 이놈, 모래알로 담장을 쌓을래? 아니면 네 코를 길게 만들래? 동생은 온 몸을 부들부들 떨었지요. 코를 늘리다니요. 차라리 모래로 담장을 쌓겠습니다. 동생은 그날부터 모래로 담을 쌓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나 무너져 내릴 뿐 쌓을 수가 없었답니다. 도깨비님, 도저히 모래 담장은 못 쌓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안 되겠구나. 그럼 코를 늘려놔야겠다. 도깨비들은 동생의 코를 길게 늘려놓았어요. 어느 날 방인의 아이들이 금방망이를 가지고 놀다가 고양이 뿔아 나오너라 하고 엉터리 소원을 말하였어요. 잠시 후 펑 하고 하얀 연기가 나더니 금방망이가 사라졌지요. 그런 소원만 말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어디에 금방망이가 남아있을 텐데 말입니다. 건망증 심한 아들. 아주 먼 옛날에 물건을 깜빡깜빡 잘 잃어버리는 한 아들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건망증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였지요. 아버지는 아들의 건망증 때문에 이공리 저공리 하다가 좋은 꾀를 하나 생각해내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머니를 만들어주면서 조심하라고 일렀지요. 앞으로는 모든 소지품을 꼭 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거라. 그렇게 하면 절대로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생각이 아주 그럴듯하다고 여겼어요. 역시 우리 아버지시오. 아들은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만든 주머니를 냉큼 받으면서 큰 소리로 대답하였어요. 잘 알겠습니다, 아버지. 얼마 후 건망증이 심한 아들이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과거를 볼 때 필요한 붓, 벼루, 먹, 종이를 정성껏 챙겨 주머니에 넣었지요. 그러고는 아들에게 건네주며 여러 번 당부하였어요. 중요한 물건이 주머니에 다 들었으니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잘 알겠습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절을 한 후 과거를 보기 위해 먼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아들은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급히 물었답니다. 아버지, 제 붓을 어디에 두셨지요? 네 주머니에 넣었다. 아들이 머리를 갸우뚱거리더니 또다시 물었답니다. 그럼 벼루는 어디에 있나요? 그것도 너의 주머니에 넣었지. 아버지는 뭔가 느낌이 이상하였어요. 하지만 설마 하였지요. 그래도 약간의 불안감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데 아들이 또다시 물었답니다. 뭐군요? 그것도 네 주머니에 넣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종이는요, 아버지? 그것도 네 주머니에 넣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몇 번 갸웃하더니 목소리를 높여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지요. 그럼 제 주머니는 어디에 두셨나요? 그 순간 아버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 그건 집을 떠날 때 네가 가지고 나가지 않았느냐? 아들은 한참 하늘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손으로 머리를 툭 치며 한마디 하였지요. 아 참, 주머니를 잃어버렸지.
그런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한숨만 푹 쉬었답니다. 어린 원님과 비단 장수. 비단 장수가 비단을 한 짐 가득 지고 낑낑거리며 고갯길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어디 쉴 만한 곳도 없었지요. 그때 키가 아주 크고 건장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비단 장수를 흘낏 쳐다보더니 말하였지요. 여보시오, 그 짐이 무거우면 내가 대신 져줄 터이니 이리 주시오. 비단 장수는 비단 짐이 무거워 헐떡거리느라 이 말을 잘 듣지 못하였어요. 뭐라고 하셨소? 짐이 무거운 것 같으니 내가 대신 져주겠다고 하였소. 이 말을 들은 비단 장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짐이 무거웠지만 아무한테나 귀한 비단을 맡길 수는 없었지요. 그 사람은 비단 장수의 그런 생각을 눈치챘는지 퉁명스럽게 말하였어요. 싫으면 그만두구려. 나도 갈 길이 바쁜 사람이니. 비단 장수는 가만히 그 사람을 살펴보았어요. 그 사람은 키가 크고 건장했는데 도둑놈 같이 생기지는 않았지요. 고맙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단 장수는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비단짐을 내주었어요. 그 사람은 비단짐을 짊어지더니 빠르게 걸어갔답니다. 어찌나 빨리 가는지 비단 장수가 쫓아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비단 장수가 소리쳤지요. 여보시오, 좀 천천히 가시오. 그 사람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더 빨리 갔답니다. 비단 장수는 걱정이 되어 물었지요. 여보시오, 당신은 어디 사는 사람이요? 이름은 무엇이요? 나 사는 데는 장사하다 끝난 곳입니다. 내 성은 나무 밑에 아들이 서 있는 성이고 이름은 해와 달이 같이 떠 있는 것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고는 휑하니 가버렸어요. 비단 장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쏭달쏭하였지요. 하지만 이미 비단짐을 가진 사람은 사라져 버렸답니다. 비단 장수는 비단짐을 가진 사람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지요. 비단 장수는 어느 마을로 들어섰어요. 마침 마을 아이들이 원님 놀이 하는 옆을 지나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놀고 있었지요. 원님 노릇을 하는 아이는 제법 뽐을 내며 무어라고 호령하였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예 하며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아이가 늦게 나타났지요. 아이 원님이 소리쳤어요. 저놈이 늦게 왔으니 곤장을 치고 갖다 가두거라. 다른 아이들은 늦게 온 아이를 엎어놓고 곤장을 치는 신용을 하고는 새끼줄을 쳐놓은 옥에 가둬놓았지요. 아이들이 노는 것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비단 장수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아이 원님에게 다가갔어요. 원님, 제게 억울한 일이 있으니 해결해 주십시오. 아이 원님은 헛기침도 해가며 제법 젠체하였어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보시오. 예, 저는 비단 장수인데 비단짐을 잃어버려서 그 짐을 찾아달라고 왔습니다. 비단 장수는 진짜 원님에게 말을 하듯 공손한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어떻게 하다 비단짐을 잃어버렸소? 아이 원님도 자기가 진짜 원님이나 되는 것처럼 위엄 있게 물었답니다. 예, 그것이 제가 비단짐을 지고 고개를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대신 져준다고 해서 주었더니 그냥 지고 가버렸습니다. 아이 원님이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그래, 그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구라고 하던가요? 예, 사는 데는 장사하다 끝난 곳이고 성은 나무 밑에 아들이 서 있는 것이며 이름은 해와 달이 같이 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원님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할지 몰라 머뭇거렸어요. 옆에서 곤장을 맞고 갇혀있던 아이가 핀잔을 주었답니다. 그것 하나 못 찾아주면서 원님 노릇하며 사람을 때리고 가두냐? 그러는 너는 찾아줄 수 있어. 네가 원님 노릇 한번 해봐. 아이원님은 원님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 자리에 갇혀있던 아이가 앉더니 말하였지요. 어디 다시 한번 말해보시오. 비단장수는 아까 한 말을 다시 하였어요. 새로 원님이 된 아이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였지요.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장사하다 끝난 곳이라면 장이 서는 곳이니 장성이 틀림없습니다. 또 성은 나무 밑에 아들이 서 있으니 이씨일 것이고요. 해와 달이 같이 떠 있으면 명이 되니 이름은 명입니다. 장성에 가서 이명이라는 사람을 찾으면 잃어버린 비단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옳거니 과연 명판결이십니다. 비단장수는 아이원님의 그럴듯한 판결에 절을 꾸벅하고는 곧바로 장성 땅으로 갔답니다. 이곳에 이명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데 아시오? 비단장수는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묻고 다녔어요. 사람들은 이명이 누군지 알지 못하였지요. 이틀이 지났어요. 비단장수가 장터에서 이명을 찾아다니는데 갑자기 포졸들이 달려들었지요. 어떤 놈이 감히 우리 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느냐? 포졸들은 비단장수를 원님 앞으로 끌고 갔어요. 이놈, 어서 꿇어앉지 못하겠느냐? 포졸들은 비단장수를 확 밀쳐서는 억지로 원님 앞에 꿀렸답니다. 이리 가까이 오시오. 원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비단장수를 불렀어요. 비단장수는 무릎 걸음으로 원님 가까이 다가갔어요. 고개를 드시오. 고개를 든 비단장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원님은 바로 자기 비단짐을 빼앗아 달아난 사람이었거든요. 원님은 껄껄 웃으며 물었답니다. 어떻게 알고 나를 찾아왔소? 예, 원님 놀이하던 아이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단장수는 그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였지요. 원님이 활짝 웃으며 다가왔어요. 내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윗감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당신을 만나게 되었소. 당신이 마땅한 사윗감을 구해줄 것 같아 내 그리 해본 것이오. 원님은 비단짐을 내어주며 비단장수에게 부탁하였어요. 당신 말을 들어보니 그 원님 노릇을 한 아이가 내 사윗감으로 마땅할 것 같으니 그 아이를 데려다 줄 수 없겠소? 예, 그렇게 하지요. 가서 아이를 데려오겠습니다. 비단장수는 곧바로 그 아이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아이들은 없고 어떤 노인이 혼자 앉아 있었지요. 비단장수는 그 노인에게 물었답니다. 영감님, 여기서 원님 놀이를 하던 아이를 못 보셨습니까? 노인이 대답하였어요. 그 애는 내 손자요. 비단장수는 사연을 말하였지요. 장성 원님이 그리하여 그 아이를 사위 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인도 손자가 원님의 사위가 된다는데 싫을 이유가 없었지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는 얼마 뒤 장성 원님의 사위가 되었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킨 국법. 김수팽은 성품이 몹시 강직한 사람입니다. 서리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성격 때문에 부정한 일을 보면 기어이 바르게 고쳐놓아야 마음이 풀렸지요. 어느 날 김수팽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동생이 마당에 항아리를 가득 늘어놓고 정신없이 염색을 하고 있었어요. 놀란 김수팽은 동생에게 물었지요. 아니,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게냐? 네, 형님. 저도 이제 돈벌이를 좀 해보려고요. 뭐라? 돈벌이를? 그럼요. 요즘 염색업이 얼마나 잘 되는데요. 동생의 그 말에 김수팽은 불같이 화를 내며 항아리를 발로 차서 다 뒤엎어버렸어요. 동생이 달려와서 형의 팔을 붙잡았지요. 형님, 왜 이러세요? 돈을 많이 들여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김수팽은 더욱더 화를 내며 고함을 쳤어요. 이 한심한 녀석아, 우리 형제가 비록 낮은 벼슬이나마 나라의 국록을 받으니 굶지 않을 만큼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리 더 욕심을 부려 염색업을 시작하면 그동안 이 일을 생업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 아무리 하찮은 관리라도 이 나라의 관리로서 백성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어찌 참다운 관리라 하겠느냐. 냉큼 이 독들을 내 눈앞에서 치우지 못하겠느냐. 당장. 알겠습니다, 형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김수팽의 호통에 겁을 먹은 동생은 불이 나게 항아리들을 집 밖으로 내어갔지요. 그 후 어느 날 김수팽은 결제를 받을 일이 있어 한 재상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재상은 마침 손님과 바둑을 두고 있었지요.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끝나려나? 김수팽이 마당에서 한참을 기다려도 재상은 바둑에 정신이 팔려 좀처럼 결제를 해주지 않았지요. 참으로 기다리기가 힘들구나. 할 일도 산더미 같은데. 한동안 더 기다리던 김수팽은 입을 꽉 다물더니 그대로 성큼성큼 마루 위로 걸어 올라가 재상의 앞에 놓인 바둑판을 확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이 무슨 무례한 행동인가? 재상이 크게 꾸짖자 김수팽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하였지요. 죽을 죄를 지은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사서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나란 일 때문에 왔습니다. 여기 서류를 두고 가오니 다른 서리를 불러 결제하십시오. 저는 서리 자리를 지금 그만두겠습니다. 칼날 같은 김수팽의 태도에 재상의 화가 좀 누그러들었어요. 자기가 따져봐도 그의 태도에 전혀 그런 점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허허, 어디 그럴 것이야 있겠는가. 벼슬을 그만둔다면 잘못한 내가 그만둬야지. 왜 자네가 그만두는가? 어서 그 서류를 이리 주게나. 재상은 김수팽을 달래었어요. 김수팽의 임무는 궁중의 창고 물품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이었답니다. 이 일은 쉬워 보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하루는 새벽에 궁궐의 내시가 찾아와서 임금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빨리 돈 10만 양을 내달라고 하였지요. 김수팽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어요.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큰 돈을 가져가시려면 반드시 재상의 결제가 있어야 합니다. 내시는 답답하다는 듯 김수팽에게 다시 말하였어요. 절차는 알지만 상간 마마께서
급히 가져오라시니 어쩌오. 결제는 나중에 받아도 되지 않겠소. 그러나 김수팽은 조금 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임무를 어기는 것은 곧 국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답답한 내시가 발칵 화를 내었어요. 어찌 이리 무엄하오. 일개 창고 관리인 처지에 감히 상감마마의 명을 거역하다니 마마께서 용서하실 것 같소. 김수팽은 그 말에도 입을 꾹 다문 채 대답도 하지 않았답니다. 어허, 저렇게 답답한 위인이 있다니 지독한 사람 같으니라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 내시는 할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날이 밝자 김수팽은 재상을 찾아가 돈 10만 양의 지출에 대한 결제를 받았답니다. 그런 다음 돈을 꺼내어 내시에게 주었어요. 그 사실을 내시에게서 보고받은 임금은 대래 김수팽을 칭찬하였지요. 그가 옳구나. 내 실수로다. 그런데 김수팽은 목숨을 걸고 국법을 지켰구나. 법을 철저히 지키는 김수팽이야말로 관리의 모범이 될 만하도다. 또 어느 날은 어떤 재상이 창고를 둘러보던 길에 자기 딸의 놀이개로 주겠다며 작은 은 바둑알 몇 알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걸 본 김수팽도 얼른 재상을 따라 바둑알을 다 쓰러집으며 너스레를 떨었답니다. 대감님께서는 따님이 한 분뿐이시지만 저는 딸이 5이나 됩니다. 그러니 이걸 다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김수팽의 말에 재상은 슬그머니 은 바둑알을 도로 꺼내 제자리에 놓았답니다. 그러자 김수팽도 빙그레 웃으며 쓸어 담은 은 바둑알을 도로 내놓았어요. 이렇듯 김수팽은 비록 벼슬은 높지 않았지만 욕심이 없고 마음이 정직하였지요. 다른 이들이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려고 날뛰는데도 조금도 벼슬의 욕심을 부리지 않았답니다. 바른 관리의 길을 꼿꼿하게 걸었던 김수팽을 사람들은 그 어느 재상보다도 존경하고 따랐답니다. 근심 걱정 없는 노인. 옛날 옛적 어느 곳에 한 노인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한평생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이 살았어요. 어려서는 좋은 부모 밑에서 반듯하게 잘 자랐고 어른이 되어서는 아들, 딸 여러 나 모두 병 없고 탈 없이 잘 키웠고 늙어서는 효성 지극한 아들 며느리 거느리고 천석군 부자로 사니까 근심 걱정이 있을 게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입만 열었다 하면 나는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야. 나처럼 복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걸. 하며 자랑하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이 노인을 가리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지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아주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이때 대궐에 사는 임금이 그 소문을 들었답니다. 아니,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더냐? 아니,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더냐? 한 나라의 임금이라는 나도 근심 걱정에 쌓여 지내는데 세상에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니 신기하구나.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어. 당장 신하들을 보내 그 노인을 대궐로 불러들였지요. 노인은 영문도 모르고 임금 앞에 불려갔답니다. 듣자 하니 그대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산다는데 그게 정말인가? 예, 그러합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예, 작은 근심 걱정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나 금방 풀어지고 해서 하루를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임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그렇다면 참 복 많은 사람이겠거든요. 정말 그런가 어디 한번 시험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국리 끝에 노인에게 구슬을 하나 주고 나서 단단히 일렀답니다. 이 구슬은 세상에 둘도 없는 진귀한 구슬일세. 이것을 줄 터이니 간수를 잘해야 할 게야.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도로 가져와야 할 터이니 말일세. 만일 잃어버리는 날에는 큰 벌을 받을 것이야. 그래놓고 노인이 떠난 뒤에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은근히 일렀지요. 너는 당장 저 노인 뒤를 몰래 따라가거라. 가다가 틈을 보아서 구슬을 훔쳐내어 물속에 던져버리거라. 그런 다음에 구슬을 가져오라고 할 참이에요. 구슬을 잃어버리면 틀림없이 근심 걱정에 쌓일 거고 도로 찾지 못한 다음에야 근심 걱정이 사라질 리도 없을 테지요. 그렇게 한번 시험을 해보자는 속셈이었어요. 신하가 임금의 명을 받고 몰래 노인 뒤를 따라갔답니다. 노인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기에 신하도 같은 배에 탔어요. 그리고 배가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노인 몰래 구슬을 훔쳐내서 강물 속에 던져버렸지요. 그러고는 배가 나루에 닿자마자 날쌔게 도망가 버렸답니다. 노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있으니 금세 임금한테서 기별이 오는 것이었어요. 사흘 뒤에 구슬을 가지고 대궐로 오라는 것이었지요. 노인은 부랴부랴 구슬을 찾았답니다. 그런데 이미 훔쳐서 강물에 던져버린 구슬이 있을 리가 없지요. 아무리 찾아도 없었답니다. 아이고, 이제는 큰일 났구나. 이제는 정말 근심 걱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만일 구슬을 잃어버리는 날에는 큰 벌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진짜로 잃어버렸으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지요. 할 일 없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는 끙끙 앓았답니다. 아들이 그걸 보고는 저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렇게 누워서 끙끙 앓는 걸 보니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늙어서 기운이 다 빠지셨나 보구나. 아들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 궁리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답니다. 옳지, 잉어를 잡아다가 고아드리면 아버지가 드시고 기운을 차릴지도 모를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잉어를 잡으러 강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낚시질을 해서 마침 커다란 잉어 한 마리를 잡았지요. 옳다구나 하고 잉어를 집에 가지고 와서는 배를 갈랐더니 글쎄 잉어 뱃속에서 구슬이 하나 나오는 것이었어요. 구슬이 웬 구슬이냐고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바로 그 구슬이지요. 강물에 던진 구슬을 그 잉어가 삼켰던가 봐요. 아버지, 잉어 뱃속에서 구슬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이고 얘야, 그게 바로 내가 잃어버린 구슬이구나. 이렇게 해서 잃었던 구슬을 되찾으니 걱정도 말끔히 사라졌답니다. 노인은 잠깐 동안 근심 걱정에 쌓였지만 하루가 못 가서 다 풀어진 셈이지요. 다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사흘 뒤에 노인은 임금 앞에 불려갔어요. 임금이 생각하기를 노인이 구슬을 잃어버리고 틀림없이 근심 걱정에 쌓여 나타나겠지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웬걸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타나 구슬을 턱 내놓거든요.
임금이 깜짝 놀라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어요. 그리고 앞뒤 사정을 다 들어보고는 무릎을 치며 탐복을 하였답니다. 과연 그대는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로군. 정말로 복이 많은 사람이야. 그 뒤로도 이 노인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오래오래 편안하게 잘 살았더랍니다.